인류는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부채인데요. 바람을 일으켜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위를 쫓는 역할 이외에도 우리 선조들은 권력과 부의 상징으로 부채를 사용해 왔습니다. 모양과 쓰임새는 제각각이지만 그 아름다움만큼은 어느 것과 견주어 봐도 뒤지지 않는 전통미를 꽃피우는 이광고 선생을 만나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통 부채 공작선의 대를 잇고 있는 이광고 선생.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에 이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이광고 선생은 여러 부채 중 공작선을 주로 만듭니다. 공작선 아주 작은 거예요. 공작선이 공작 모형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냥 부채를 만드는 거지. 공작 모습을 본딴 공작선은 시원함을 주는 부채라기보다는 벽걸이 장식용으로 즐겨 쓰였습니다. 부채가 여러 가지지요. 전주 합적선이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피는 거. 또 그냥 방구부채라고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붙이는 것이 있고. 부채가 여러 가지요, 종류가. 부채에는 모양새에 따라 크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접선과 둥근 모양의 단선이 있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부채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상남도 다오리 유적에서 출토된 부채자루가 그것입니다. 김홍도 신윤복의 작품은 부채가 그려진 게 많은데요. 신분에 관계없이 다양한 부채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작선의 제작 과정은 자루 만들기와 바람판 만들기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요. 자루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인 나무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게 참증나무라고 이게 잘 썩지도 덜 썩고 다른 나무 같지 않고 이게 불구레 해가지고 이 나무가 좋지요. 생나무를 피워서 좀 말르면 나무를 건목 쳐가지고 다듬는 거지. 생나무는 축축하고 막 이게 송진같이 침이 많이 나오고 해서 안 좋아요, 생나무는. 참중나무는 색이 붉고 무늬가 또렷하여 결이 아름다운데요. 굵기가 적당한 참중나무를 골라서 자루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건목치기를 하는데요. 필요한 크기에 맞춰 건조시킨 나무를 다듬습니다. 다듬어진 나무는 자귀를 이용하여 자루의 대략적인 형태를 잡아줍니다. 공작선 자루의 몸통 부분에 뱃살을 끼워 넣을 수 있도록 3분의 1 정도를 톱질합니다. 여기는 머리 부분, 여기는 몸체 부분, 몸체 부분입니다. 살대를 꽂아가지고 부채를 이렇게 만드는 거지. 홈에 들어갈 뱃살의 두께를 고려하여 홈의 깊이와 두께를 정합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건가요? 저것을 걸목친 것을 갈아서 무용을 잡는 거예요. 거친 부분에서부터 가는 부분으로 차츰차츰 옮겨가며 표면을 다듬습니다.
부채의 손잡이인 자루를 문지르면 표면이 매끈해지고 윤이 나는데요.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곡선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기계의 도움을 받아 작업을 한다고 해도 수십 년을 작업하며 익힌 숙달된 솜씨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계 써야지. 기계 안 쓰고 뭐 손 빼빠지게 가지고 뭐 한 달 안에 끝난 걸 1년 걸려도 어렵지. 손을 빼빠지게 가지고. 공작새 모양의 부채, 공작선. 이게 털무늬를 그려가지고 요것대로 파는 거예요. 칼로. 이렇게 그려놓고 파요. 공작선의 자루가 완성되면 공작의 납작한 몸통 부분에 공작털 모양의 무늬를 조각하는데요. 그 전에 밑그림을 그려줍니다. 이제 조각도를 이용하여 비늘 하나하나를 일일이 새겨야 합니다. 오래 적 됐죠. 이게 한 25살 그 무렵이. 거의 한 50년 된 거네요. 오래 됐죠. 날카롭고 해서 달코 다른 조각도는 이광구 선생이 작업을 해온 세월의 연륜을 느끼게 해주는데요. 능숙한 솜씨로 섬세한 조각이 완성됩니다. 눈을 그냥 동그라니까 파이프 그걸 한번 들고, 요 귓게는 반절 이렇게 하고, 콧구멍에는 또 따로 또 구멍 뚫고. 공작선 자루의 공작머리 부분에 인두로 지져 눈과 귀, 코 모양을 나타내줍니다. 이때 달군 인두의 끝부분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강하게 누르면 검게 타고 살짝 누르면 제대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광구 선생의 오랜 경험과 참중나무 본연의 색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공작머리가 탄생합니다. 다른 부채 제작 과정에는 없고 공작선에는 유일하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왕관처럼 생긴 벼슬을 만들어 공작의 머리 위 정수리에 부착합니다. 벼슬은 이런 적은 것은 소자는 저런 노쇠 같은 거 그런 것보다 부어 빼서 한 거 이거 그 받기도 하고, 그리고 큰 부채 있잖아요. 큰 부채는 그렇게 않고 나무로 일일이 조각해서 끼우는 거죠. 이게 적은 것은 그냥 새로 부어 뺀 것 같다 그냥 박아버리고 말고. 머리의 모양이나 크기에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선생은 오랜 세월 작업해온 대로 자연스럽게 작업에 임합니다. 이광구 선생이 만든 공작선은 선생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버지에 이어 4대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이한규 보유자가 서천 부채장으로 인정되면서 이광구 선생은 아버지의 전수교육 보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신 게 나도 같이 다른 집 떠나서 이런 적이 없은 게 뭐 한 20살부터 했다고 해야지 뭐. 아버지가 같이 했은 게. 이광구 선생은 증조부 이군중, 조부 이의룡, 부친 이한규에게 부채 전통 제작 기법을 전수받으며 부채장의 길을 걸었습니다.
20살 앳된 청춘이 성근 백발이 될 때까지 선생은 한 번도 손에서 부채를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중국 개방 안 되고 올림픽 끝나기 전에는 나랑 안식구랑 아버지랑 막 셋이 만들어도 막 바쁘게 만들어가요. 잘 나갔었는데 이제 중국 개방되고 중국 물건이 들어오고 이제 잘 안 나가더라고요. 중국 물건이 싸고 그런 게 이제 안 나가요. 이제 아버지 혼자 하시라고 나는 서천군청 위생원이 들어가가지고 그냥 일을 했었죠. 그리고 안식구는 또 뭐 재봉 기술이 있으니까 재봉 만드는 거 그런 데 가서 일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문화재 되고 이제 나는 또 후계자로 돼가지고 이제 위생은 끝나고서는 이제 또 다시 이거 만들 수자 있죠. 그렇게 인기 많던 부채는 점차 주문이 줄고 일이 끊겨 자연히 수입도 줄었다고 합니다. 힘든 적은 별로 없는데 그 돈벌이가 잘 안 되죠. 돈벌이가 잘 안 되고 내 애들 뭐 학교 가르치다가 돈 없어서 그만두고 저 지금 천안 공무원 다닌 딸이 있는데 가르치다 말고서 대학 가르치다 말고 중단했어요. 그런 적이 있었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광구 선생. 그 덕분에 지금도 전통 부채를 볼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부채의 바람판은 부채를 부채답게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바람판에서 살이나 턱대는 대나무를 사용합니다. 채취하는 시기는 늦가을부터 겨울철이 적당한데요. 그렇지 않고 봄에 베면 대나무가 수분을 머금고 있어 쉽게 썩기 때문입니다. 3년 묵은 대로 써야죠. 저 햇대 같은 거, 2년 묵은 거 이런 것은 부드럽고 연어가지고 힘이 없어요. 3년 넘어가야 해요. 잘 마른 대나무는 세로로 칼집을 내어 약간의 힘만 주어도 쉽게 갈라지는데요. 바람판의 크기에 따라 크고 긴 것은 61cm로 작고 짧은 것은 31cm로 자릅니다. 뭐를 없애는 거지. 이렇게 하고 또 이것을 또 따지면 지금 사모 비스드잖아요. 이제 팔모 비스덕에 또 사모를 깎아내요. 이렇게 깎아. 지금 이게 사모는 정확하든 아니라도 사모잖아요. 사모면 이렇게 네 군데 깎으면 팔모가 되잖아요. 조금 팔모 비스덕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 기계 모다에다 칼지 이렇게. 부채의 뱃살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마디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부채의 뱃살로 적당한 대나무는 대마디와 대마디의 사이가 길고 곧게 뻗어 휘지 않는 왕대나무입니다. 이후 바람판을 배접할 때 천과 종이가 잘 달라붙도록 뱃살의 표면이 둥글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함석으로 만든 살틀을 준비합니다. 이 살대를 이렇게 후려놓고 또 이중으로 못을 박아 이렇게 여기다. 그러면 이 고정되어 있지 않냐? 그러면 이광구 선생은 직접 고안한 살틀을 이용합니다. 살틀 위에 곧게 뻗은 대나무 쌀을 하나씩 휘면서 고정시키는데요. 활처럼 흰 곡선의 형태가 됩니다. 확 구워버리고 후여진 상태에서 못 박은 상태이다.
이렇게 흐진 상태에서 붓질함보다 거의 어느 정도 조금만 탈 정도로만. 살틀에 뱃살을 다 고정시킨 다음에는 불에 달궈줍니다. 어느 정도 열을 가해 뱃살의 형태가 고정되었다 싶으면 부채살 위에 무거운 것을 올려놓고 열을 식혀 형태를 고정시킵니다. 이 단계에서 부채의 전체적인 조형미가 결정됩니다. (60여) 년간 고든 대나무처럼 한결같이 전통 부채를 제작해온 이광구 선생. 전수자의 길이 외롭지 않은 데는 아내의 공이 큽니다. 제가 33살부터 했을 거예요. 서울서 시집 왔는데 처녀 때는 직장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내려서 보니까 내가 이제 돈 만지고 하다가 여기 와서는 집안일만 하고 이렇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네가 일하고 싶으면은 우리 집에서 나랑 같이 부채 배워서 하면 어떡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흔쾌히 제가 그러면 또 좋지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이제 이걸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100년 해로를 약속한 이광구 선생과 그의 부인. 그들은 우리 선조들의 여름나기 필수품인 부채 만드는 일도 오래오래, 아주 오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작선의 제작 과정 마지막인 바람판 배접이라고 불리는 한지와 천을 살대에 붙이는 작업입니다. 바람을 일으키는 실용적인 기능과 그림이나 글씨를 써넣는 장식적인 기능을 두루 갖춘 곳입니다. 이 한지도 시중에 나오는 그런 한지가 아니고 저희는 손으로 뜨는 그런 한지야만 돼요. 우리 이 부채살이 원형이잖아요. 부채살 보면 되게 납작해가지고 얇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집에서 직접 깎아서 이렇게 원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으로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기계로 뜨는 한지는 이게 터지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손으로 뜨는 한지 맞춰서 쓰는데 부채살 위에 명주천을 얹어 마른 붓으로 두드려줍니다. 그러면 양쪽 사이의 뱃살과 천이 잘 접촉하게 되는데요. 그 후에 다시 풀칠을 합니다. 한지와 한지 사이에 들어가는 명주천은 바람판에 지지력을 주고 바람이 불 때는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귀야를 이용하여 두드리듯이 눌러주어 한지가 잘 붙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한지, 명주천, 다시 한지, 명주천, 한지, 이렇게 총 5겹을 뱃살 위에 씌워줍니다. 배접이 끝난 바람판은 발로 꾹꾹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판의 표면이 울지 않고 평평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뱃살과 천 사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한 번 더 다듬어줍니다. 바람판의 건조까지가 끝나면 날개면을 정리하는데요. 대나무살과 대나무살 사이의 테두리, 그리고 부채의 머리 부분을 잘라 다듬고 검은 한지를 붙여줍니다. 바람판에는 공작 깃털의 모양인 하트형 눈과 깃털을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들기름을 골고루 칠해 광택을 살려주고 낙관을 찍으면 공작선 만들기는 마무리됩니다.
충청남도 서천 신성리 갈대밭에 위치한 한다공방. 한다공방의 한다는 한산의 다양한 문화 가치를 의미하는데요. 한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들의 작품 같은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행운과 풍년을 기리는 솥대가 보입니다. 이광구 선생의 작품도 보이는데요. 우아함을 자랑하는 공작선도 보입니다. 전통이 이제 자꾸 사라져 들어가니까 그런 저기를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알려서 한 분이라도 배워서 맥을 이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관광지로 저희들이 오게 됐습니다. 전통 부채를 알리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습니다. 연화선, 삼봉선, 화봉선, 선녀선이라고 하죠. 제일 작은 치수가 16,000원이에요. 16,000원서부터 순서대로 있지만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전통 부채를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부담 없는 가격의 제품부터 예술 작품까지 다양한 부채를 판매합니다. 한다공방은 누구나 찾아와 무료로 장인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장인들처럼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정신이 담긴 전통 공예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람판에 그려놓은 그림이 보기 좋습니다. 저희는 신 닿는 데까지는 하고 싶어요. 부채는 단순히 더위를 식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와 소통할 수 있는 창입니다. 그리고 선조의 지혜가 담긴 예술품입니다. 아주 집념으로 자기 몸과 마음을 막 다해서 해야 일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보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